4월 1일 오늘은 썸데이 라디오 방송을 쉽니다. 만우절 농담입니다. 방송 안 쉬니까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썸데이 라디오 시작합니다. 1873년 오늘은 전 세계 피아니스트들이 뽑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에 선정된 라흐마니노프의 생일입니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라흐마니노프는 198cm의 장신에 30cm가 넘는 거대한 손을 보유한 비교 불가능한 신체 스펙의 소유자였는데요. 손가락만 펼쳐도 낮은 도에서 높은 라까지 쉽게 누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피아노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해도 과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피아노 천재 라흐마니노프에게도 커다란 슬럼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라흐마니노프는 10대 때 이미 작곡을 시작하며 천재적인 기량을 뽐냈는데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번은 17살에 작곡한 곡이라는 사실. 하지만 24살에 교향곡 1번을 발표하지만 평단에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려 음악 활동을 중단하고 맙니다. 우울증에 걸린 라흐마니노프는 3, 4년간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그저 멍하니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4년 만에 우울증을 극복하고 발표한 곡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재기에 성공합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우울증을 치료해준 정신과 의사 니콜라이 달 박사에게 이 곡을 바치는데요. 니콜라이 박사는 매일 병원을 방문한 라흐마니노프에게 몇 번이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라흐마니노프, 당신은 곧 새로운 협주곡을 작곡할 것이며 그 곡은 대단한 성공을 거둘 겁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성공에 대한 장담은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절망에 빠진 이를 응원하는 목소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희망을 위한 응원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805년 4월 2일) 덴마크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명은 한스 크리스티안. 아버지는 구두수성공,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하는 세탁부였는데요. 너무 가난했기에 어머니는 거리에서 구걸까지 해야 했습니다. 한스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덩치가 커서 왕따를 당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상상을 하며 지냈습니다. 한스가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생계는 더욱 어려워졌지만 어머니는 젊은 구두수성공을 만나 재혼합니다. 혼자 남게 된 한스는 자립하기 위해 세상을 떠돌며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배우가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악착같이 모은 돈을 들고 코펜하겐 왕립극단을 찾아갑니다. 결과는 문전박대. 시골에서 온 거지 차림의 소년을 왕립극단이 받아줄 리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한스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극단들을 찾아다니며 간청하는데요.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산전수전을 겪으며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스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데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교를 다닌 적이 거의 없기에 한스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장의 후원자였던 요나스 콜린을 만나는데요. 글자도 읽지 못하고 문법도 엉망이면서 무슨 배우를 하겠다는 거냐? 배우가 되고 싶다면 먼저 학교에 가서 글자랑 문법부터 배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추천서 써주고 생활비를 지급하겠네. 소년의 이름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이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동화를 쓴 작가. 실제 자신의 인생이 성냥팔이 소녀이자 미운 오리 새끼이자 인어공주였던 사람. 오늘은 절망을 이겨내고 가장 아름다운 동화를 쓴 작가 안데르센의 생일입니다. 아이가 말을 치었어요. 6살 된 아이가 기마경찰이 탄 말발굽에 치여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친 것도 모르는지 말을 타고 뚜벅뚜벅 앞만 보고 갔습니다. 아이고 저러지. 경찰놈이 아이 치고 도망간다. 당장 내리지 못해. 성난 사람들은 경찰을 향해 마구 돌멩이를 던지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탕, 탕, 탕. 제주 4.3을 기록한 이규희 작가님의 동화책 한라산의 눈물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제주 4.3 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무려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참상을 말하는데요. 제주 4.3 사건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인 3만 명 이상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고문삼 시인의 추모시 모루쿠다 낭송해 드릴게요. 산 사람이 물어도 모루쿠다. 군정 경찰이 물어도 모루쿠다. 이웃이 물어도 모루쿠다. 모루쿠다. 혼돈의 시대, 이념의 좌우, 휑한 눈빛에 할망 하루방,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 두려움에 저절로 쏟으며 모루쿠다 모루쿠다. 끌면 끌려가고 때리면 맞았고 어느 감옥 어느 동굴 속 쇠좀 타작에 풀려버린 눈, 상처난 가슴. 살려주시오. 난 모루쿠다. 잠꼬대로 새 나갈까. 밤마다 내뱉은 모루쿠다. 생존을 위한 언어였지요. 만일 영화를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모두 그 사람 덕분일 겁니다. 잉마르 베르히만. 그의 영화를 본다는 것은 기적을 영화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장리 코다르. 오늘은 영화 역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불리우는 러시아의 영화 감독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생일인데요. 54살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입안의 어린 시절, 거울, 노스텔지아, 희생 등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불멸의 영화들을 완성하였습니다. 오늘은 타르콥스키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긴 인터뷰를 소개해 드릴게요.
타르코프스키 감독님,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글쎄요. 내가 생각하기에 요즘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뿐인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울 것.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하며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더 자주 보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너무 요란하게 어떻게든 아무나하고 함께 어울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때론 매우 공격적으로도요. 내 생각에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함께하고 싶은 욕구는 매우 안 좋은 병적인 증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란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지루함을 느끼지 말란 얘기입니다. 외로움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이들은 정신적으로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길 한번 보세요. 들리나요? 저기 지나가는 말발굽 소리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4월 5일) 오늘은 식목일인데요. 식목일의 유래는 기원전 63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4절기 중 하루인 청명과 옛 명절인 한식이 그 기원인데요. 청명이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으로 태양의 환경이 15도에 위치하는 날입니다. 청명에는 논농사 준비를 위해 논밭에 흙을 고르는 가래질을 하고 겨울 동안 쉬었던 밭갈이를 시작하는데요. 청명의 날씨가 좋으면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되고 어획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가 커서 혼인할 때 사용할 장롱을 만들기 위해 청명일에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풍습이 식목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명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한식인데요. 한식이란 한국 음식. 네, 그 한식 아니고요. 추위를 뜻하는 찰 한자를 써서 찬 음식, 즉 찬 음식을 먹는 옛 명절입니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105일 후가 한식인데요. 보통 4월 5일이나 4월 6일이 한식일이 됩니다. 한식에는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요. 한식일에는 매년 바람이 매우 심해 불을 금하고 찬밥을 먹는다는 설과 산불로 목숨을 잃은 중국 진나라의 충신 계자추의 혼을 기리기 위해 한식이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한식은 근대 이전만 하더라도 설날과 추석에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명절이었는데요.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제사를 지내고 묘를 돌보았습니다. 재밌는 건 식목일인 4월 5일 기준으로 청명과 한식은 같은 날이 되거나 하루 차이인 경우가 많은데요. 나무를 아무리 많이 심더라도 바람이 세찬 날 불을 피우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 올해 3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을 위로하며 식목일에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 사용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는 한식의 진짜 목적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그는 내가 추앙하는 신입니다. 그의 선은 완벽하고 형태는 순수하며 표현은 고귀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의 그림을 보며 전율했던 감동이 날 예술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그는 가장 위대한 화가이며 완벽함의 정점입니다. 그의 작품을 공부하는 것은 모든 예술가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19세기의 화가 앵그르가 남긴 말인데요. 앵그르가 이토록 애절하게 추앙하는 화가는 누구일까요?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이자 르네상스 최후의 천재로 불리우는 라파엘로입니다. 4월 6일 오늘은 라파엘로의 생일이자 기일인데요. 라파엘로는 37세 생일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67세, 미켈란젤로는 88세의 생애를 살았는데요. 라파엘로는 두 거장이 살았던 생애의 절반도 살지 못했지만 수많은 걸작들을 완성하며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성공적인 명성을 누린 거장입니다. 특히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림인데요. 인문학을 빛내주었던 그리스 철학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상상화입니다. 재밌는 건 그림 속 플라톤의 얼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며 헤라클레이토스의 얼굴은 미켈란젤로인데요. 라파엘로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진심으로 존경했다고 합니다. 라파엘로가 완성한 수많은 그림들은 후배 화가들에게 영원한 레퍼런스, 즉 그림 그리기의 표본이 되는데요. 프랑스 신고전주의 화가 다비드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루는 매일 아침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따라 그리며 시작한다. 라파엘로의 구성력은 완벽한 질서와 균형을 보여준다. 어쩌면 시대를 초월해서 닮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열망 덕분에 이런 말이 생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영화를 찍고 싶다면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 봐. 1962년 UCLA 필름스쿨에서 영화를 공부하던 23살의 청년은 영화를 찍고 싶어 소문의 영화 제작자를 찾아갑니다. 청년이 찾아간 영화 제작자의 이름은 로저 코먼. 1만 달러 남짓한 저예산으로 웨스턴, 호러, SF, 컬트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단 2, 3일 만에 영화를 찍어버린다는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영화와 관련한 어떤 일이라도 좋으니 영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희곡과 시나리오를 써본 적 있고 연극 연출한 경험도 있습니다. 마침 잘 왔네. 내가 기막힌 러시아 SF영화를 찾았는데 대박 칠 것 같아. 자네가 이 영화에 영어 대사를 입혀보게. 저기 죄송하지만 전 러시아어를 모르는데요. 러시아 말이 어떻든 뭔 상관이야? 자네 마음대로 써. 참, 난 이 영화에 괴물이 몇 차례 등장하면 좋겠거든. 괴물도 등장시켜. 네? 청년은 황당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요구한 대로 각색을 완성합니다. 이 친구 이거 실력 좋구만. 다음 영화 대사도 각색할 수 있겠나? 청년은 그렇게 로저 코먼과 함께 영화 일을 시작하며 영화 제작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거 참 너무 열심히 아꼈나? 영화 제작비가 남아버렸어. 돈 남은 김에 한 편 더 찍어볼까? 어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아무나 한번 꺼내보라고. 아이디어 꺼낸 놈이 감독도 하고. 정말입니까? 단 조건이 있어. 2만 달러 안으로 찍고
밤에만 촬영해야 해. 그리고 세트 만들거나 빌릴 돈 없으니까 한 세트에서만 다 찍어. 무조건 최대한 빨리 찍어. 그게 돈 아끼는 비결이지. 청년은 단 9일 만에 모든 조건에 맞춰 디멘시아 13이란 공포영화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9년 후 청년은 영화사에 영원히 남을 걸작을 찍고 거장이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오늘은 그의 생일입니다. 평범하다는 말은 내게 가장 큰 모욕이에요. 영화 크루엘라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크루엘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101마리 달마시안 개에 등장하는 크루엘라 부인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여 기존의 관습을 거부하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보여주는데요. 패션을 소재로 한 영화답게 2시간 10분 동안 쉴 새 없이 화려한 의상들이 등장합니다. 출연자들 의상만 해도 무려 277벌, 가발은 240개가 등장한다고 하니 엄청난 볼거리를 선사하는데요. 하지만 영화의 진짜 재미는 영국 런던 상류사회의 패션을 주도하는 남작부인과 옷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는 크루엘라의 패션 배틀. 최고급 소재만 사용해 기족적이고 여성적인 매력을 뽐내는 남작부인 앞에서 크루엘라는 헌옷을 늘어뜨리고는 쓰레기차를 타고 나타나 패션 혁명을 일으킵니다. 거리의 패션 혁명. 세상을 흔들어 전복시켜버리겠다는 락펑크의 정신. 그렇다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펑크 패션으로 패션 업계를 뒤집어버린 크루엘라의 실제 모델은 누구일까요?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 오늘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생일인데요. 그녀는 1970년대 영국 런던의 문화혁명이었던 펑크를 주도한 주역입니다. 펑크가 추구하는 예술 재료는 잡동사니, 고물, 쓰레기 등인데요. 평범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일수록 더욱 환영받습니다. 다시 말해 펑크의 핵심은 럭셔리 문화가 만든 권위에 거부. 가장 가치 없는 것들을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꺼내 보이자. 즉 펑크란 세상의 모든 고정관념에 어퍼컷을 날리기 위해 탄생한 문화인데요.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러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건 아니에요. 왜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해야 되는지, 다른 방식으로 하면 왜 안 되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겁니다. 달리는 버스 유리창을 붙잡고 버스를 타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헬리콥터를 줄만 잡고서 날아다닙니다. 고속기차 위를 달리는 건 기본이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 조종석을 빠져나와 비행기 위로 올라가 우뚝 섭니다. 이쯤 얘기하면 떠오르는 배우가 있죠. 대역 없이 놀라운 액션을 소화하는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 하지만 지금 나열한 액션 연기들을 톰 크루즈보다 훨씬 먼저 선보인 원조 배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남자 배우이자 누벨바그의 영원한 페르소나 장폴 벨몽도. 오늘은 벨몽도의 생일인데요.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무려 30년간 프랑스 영화의 흥행을 결정한 프랑스 최고의 인기 배우입니다. 아마추어 복싱 선수로도 활동한 스포츠 매니아였는데요. 웬만한 스턴트맨보다 몸을 잘 쓰다 보니 영화 속 위험한 액션 장면들은 모두 직접 소화했습니다. 재밌는 건 벨몽도의 액션 연기 하이라이트를 보면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에서 아찔하게 선보였던 액션 장면들을 이미 벨몽도가 30년 전에 가볍게 소화했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 조각미남 알랭 드롱이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긴 벨몽도의 영화는 수입이 거의 안 되었는데요. 영화를 공부하는 영화광들 사이에서 벨몽도는 누벨바그 영화의 선구자, 장르 고다르의 영화 내 멋대로 해라의 주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프랑스에서는 누벨바그 예술영화뿐만 아니라 화려한 액션과 수준 높은 코미디 연기를 요구하는 프랑스 대중영화에서 더 빛났는데요. 무려 80여 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으니 프랑스 국민 배우라는 말이 전혀 과하지 않죠. 우리나라에는 벨몽도가 주연한 영화 프로페셔널이 어느 연약한 짐승의 죽음으로 방영된 적이 있는데요. 엔니오 모리콘의 음악과 함께 자유를 찾아 또벅또벅 걸어가던 장풀 벨몽도의 고독한 남자의 모습은 영화와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1864년) 미국 북군은 남북전쟁을 앞두고 유럽에서도 용병을 모집하는데요. 헝가리의 한 청년이 지원합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긴 항해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도착을 하루 앞두고 우연히 선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마는데요. 멍청한 헝가리 놈들. 지금 좀 꿈으로 부풀어 있겠지? 곧 지옥이 펼쳐질 거다. 알고 보니 사기를 당한 것. 배의 목적지는 외인 부대가 아니라 노예와 다를 바 없는 강제노동을 하는 격오지였는데요. 이대로 배에 있다가는 노예가 될 판. 청년은 목숨 걸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죽을 둥 살 둥 3시간 넘게 바다를 헤엄쳐 마침내 뉴욕에 있는 외인 부대에 도착하는데요. 몰골이 말이 아니군. 제군의 이름은 뭔가? 풀리체르 요제프입니다. 헝가리에선 성을 앞에 쓰니까 미국식으론 요제프 프리체르입니다. 요제프 파울레체스? 발음이 왜 이래? 그냥 조지 퓰리처로 해. 퓰리처는 남북전쟁이 끝나고 신문기자가 되어 맹활약을 하다 신문사 뉴욕월드의 최고 경영자에 오릅니다. 재미없는 신문은 죄악이다는 구호를 앞세워 뉴욕월드를 발행부수 1위의 신문으로 만드는데요. 문제는 발행부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와 오락거리, 스포츠와 만화들이 넘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언론 보도의 기능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른 나이에 성공했지만 40대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퓰리처는 50을 넘기고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마는데요. 퓰리처는 언론 회복을 위해 신께서 나의 시력을 앗아갔습니다. 라며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퓰리처는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언론 회복을 위해 힘을 쓰는데요. 언론인 양성을 위해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신문학과를 설립하고 후원합니다. 매년 최고의 특종을 보도한 기자에게 수여하는 퓰리처상은 언론을 망쳤던 퓰리처의 깊은 반성으로부터 제정된 상이란 사실. 오늘은 퓰리처의 생일입니다.
어제는 퓰리처상을 만든 퓰리처의 생애를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퓰리처를 언급할 때 빠져선 안 될 황색 언론의 기원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신문사 뉴욕월드를 인수한 퓰리처는 재미없는 신문은 죄악이다 는 구호를 앞세워 자극적인 기사와 오락거리들로 신문 지면을 채웠는데요. 당시 뉴욕월드에서 인기리에 연재하던 만화 제목이 옐로우 키드였습니다. 옐로우 키드라는 제목처럼 만화 주인공은 노란색 잠옷을 입은 꼬마아이였는데요. 신문 전면을 노란색 잠옷 입은 아이의 컬러 만화로 채우다 보니 멀리서 신문을 보면 노란색 종이 묶음처럼 보였습니다. 뉴스페이퍼에서 뉴스는 사라지고 노란색 만화만 남아버린 옐로우 페이퍼. 즉, 황색 언론이란 단어가 여기서 탄생하는데요. 문제는 판매 부수 1위인 뉴욕월드를 이기기 위해 경쟁사인 뉴욕저널에서 옐로우 키드 작가를 스카우트해버립니다. 하지만 뉴욕월드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른 만화 작가를 고용하며 이럴 줄 알고 특허 신청했으니까 걱정 말고 옐로우 키드를 계속 그리쇼. 판매 부수 1, 2위를 다투는 신문 모두 노란 옷을 입은 아이가 동시에 출연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바야흐로 황색 언론 경쟁 시대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당시 신문 1면의 헤드라인 제목은 이런 식이었는데요. 도막살인사건 발생. 시체머리는 어딨는가? 시체머리 찾아오면 상금 $1,000. 더 끔찍한 건 사건을 해결하더라도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범인의 가족들 신상을 공개하거나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니며 자극적인 소문들을 계속 생산했는데요. 황색 언론 경쟁의 최악의 결과는 스페인-미국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황색 언론들은 쿠바와 스페인에 대한 괴담을 앞다투어 생산하는데요. 그 결과 진짜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맙니다. 진실이건 거짓이건 죽거나 말거나 돈이 되면 그만.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황색 언론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며 비슷한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오타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매니아급 열정을 가지고 크게 빠져있는 이를 뜻하는 일본어인데요. 우리말로는 줄여서 덕후라고 하죠. 덕후란 개념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취미생활에 너무 빠져 사회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바야흐로 취미 애호의 시대. 요즘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면서 전문가로 성장하거나 제2의 직업을 찾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MZ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인 유튜버들도 특정 분야의 덕후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 좋아하는 덕질을 열심히 하다 성공한 덕후, 성덕이가 되어 인생 역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군사소설가인 톰 클랜시의 생일인데요. 성공한 덕후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작가입니다. 1947년 미국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탱크나 전투기, 잠수함 등 군사무기에 흠뻑 빠진 밀리터리 덕후였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그는 미군 장교가 되기 위해 ROTC 시험을 보지만 심각한 근시질환이 있어 탈락하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보험중개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웨덴으로 망명을 시도한 소련 호위함 기사를 읽는데요. 신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톰 클랜시는 밀리터리 스릴러 소설 붉은 10월을 발표합니다. 소설은 무려 37주간 베스트셀러 등극. 오랜 밀리터리 덕질로 준비된 톰 클랜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붉은 폭풍,
패트리어트 게임, 레인보우 식스 등 군사 소설들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톰 클랜시의 소설은 영화, 게임으로도 성공을 거두는데요. 소설 한 권당 평균 계약금은 720억, 판권료 세계 1위를 기록하며 기네스북에까지 오르는데요. 더 놀라운 건 군사 지식이 너무 뛰어나 CIA와 FBI에서도 수시로 강의를 하고 국방성 펜타곤에도 출입하여 군사 전략 자문을 했다고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지독한 근시 때문에 ROTC 장교 시험에 떨어진 청년이 밀리터리 덕질한 끝에 국방부 장교들에게 군사 전략을 가르치는 풍경이라니. 누군가의 덕후질을 절대 무시하거나 놀리지 말 것. 덕후의 또 다른 이름은 슈퍼매니아, 슈퍼 전문가. 세상엔 눈물이 일정한 분량밖에 없어. 다른 데서 누가 울기 시작하면 울던 사람은 울음을 그치게 되지. 웃음도 마찬가지야. 인간은 모두 태어났을 때부터 정신이 살짝 돌았어. 어떤 이들은 미친 그대로 살지. 어느 날 난 눈이 멀었고 어느 날 우린 귀머거리가 될 거야. 어느 날 우린 태어났고 어느 날 우린 죽을 거야.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각에 말이야. 우린 태어난 순간부터 무덤에 걸터 앉아 있어. 눈 깜빡할 사이에 빛이 비치고 또다시 밤이 오는 거야. 어떤가요? 맥락 없는 엉뚱한 소리 같지만 곰곰이 씹어보면 뜨끔하게 만드는 독배기.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나오는 독백인데요. 오늘은 20세기 부조리극을 대표하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생일입니다. 1906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베케트의 본명은 세뮤얼 버클리 베켓인데요. 사무엘 베케트란 이름은 본명을 프랑스식으로 읽은 것. 1937년부터 프랑스에 정착해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몇 개월도 안 되어 홍등과 포주의 칼에 찔려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왜 자신을 찔렀는지 물어보니 몰라요. 저도 선생님을 왜 찔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놀라운 건 베케트와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만난 것도 칼에 찔린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매일 병원을 찾아와 자신을 돌봐준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이에게 아무 이유 없이 칼에 찔려 죽을 뻔한 경험. 그리고 죽음에 직면한 최악의 순간에 운명처럼 찾아온 사랑. 어쩌면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결코 알 수 없는, 도무지 알아낼 수 없는 인생의 미스터리야말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고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도가 누구인지, 언제 오는지 그것만 알 수 있다면. 필화. 글로 인해 일어난 재앙이란 뜻으로 발표한 글이 법률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작가가 제재를 받는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작가가 쓴 글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필화 사건의 대부분은 권력자들의 심기를 건드려 찍히거나 표현의 자유 또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데요. 1992년 10월 어느 날 경찰들이 수업 중인 대학 강의실에 들이닥칩니다. 당시 강의 중이던 교수가 음란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하고 징역형을 선고받는데요. 외설을 썼다는 이유로 작가를 긴급 체포한 건 전 세계 최초라는 사실.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소설 즐거운 사라의 작가 마광수. 하지만 그가 구속될 당시만 해도 외국에서 들어온 엠마누엘 부인 등은 문제없이 서점에서 잘 팔렸습니다. 마광수의 긴급 체포는 외설죄라기보다는 대학 교수라는 사회적 위치에서 권위에 어울리지 않는 짓을 했다는 괘씸죄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마광수 작가의 생일인데요. 피라 사건을 계기로 대학교와 문단에서 따돌림을 당하다 안타깝게도 66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사실 그는 윤동주 연구로 국내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였습니다. 90권이 넘는 시집과 소설, 에세이를 발행했지만 학교와 문단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마광수는 필화 이후의 심정을 시로 밝히는데요. 내가 죽은 뒤 마광수. 내가 죽은 뒤에는 내가 윤동주 연구로 박사가 되었지만 윤동주처럼 훌륭한 시인으로 기억되긴 어렵겠고 아예 잊혀져 버리고 말든지 아니면 조롱 섞인 비아냥받으며 변태생마, 미친 말 등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칭송을 받든 욕을 얻어먹든 죽어 없어진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그저 나는 윤회하지 않고 꺼져버리기를 바랄 뿐. 검열법 조항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필화는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 중 하나인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의 예술작품 수는 약 38만 점인데요. 이 작품들을 모두 다 감상하려면 약 일주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루브르 박물관을 찾는 이들은 미술관이 개장하자마자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는데요. 최종 목적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오늘은 르네상스 3대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일인데요. 미술 경매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린 레오나르도의 살바트로 문디. 약 6,40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는 경매장에 나온다면 1조 원을 가볍게 넘길 걸로 감정하는데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인 모나리자는 왜 이탈리아에 있지 않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걸까요? 16세기 초 20살의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은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에서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탈리아의 뛰어난 건축과 예술 작품들을 목격하며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문화예술 면에서 이탈리아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한 프랑스와 1세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탈리아 예술가를 프랑스에 초빙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데요. 레오나르도, 그대가 프랑스 궁전으로 와준다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이루어주겠어. 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나이는 64세. 하지만 이탈리아 내 입지는 약해지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교황청의 대형 프로젝트를 당시 30대였던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가 떠오르는 태양이었다면 레오나르도는 저물어가는 태양이었던 것. 결국 레오나르도는 제자들과 함께 당나귀의 예술작품을 싣고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 프랑스로 가는데요. 이때 그의 짐수레에는 그 유명한 모나리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프랑스 왕국에 도착하자 프랑스와 1세는 너무 기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짐은 비로소 천하를 얻었도다. 예술의 가치를 알아본 프랑스와 1세의 안목 덕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오늘도 루브르 박물관에서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
(2014년 4월 16일)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말, 무서운 말, 고통스러운 말. 가만히 있으라.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세월호 탑승객 476명 중 사망자 299명, 실종자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21세기 최악의 참사. 희생자 대부분은 선원들의 안내방송을 믿고 선실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징후가 포착되고 배가 완전히 바다에 침몰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35분. 선원들이 제대로 된 탈출 안내 방송만 했더라면 승객 전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진도 앞바다의 수온은 12.6도로 따뜻한 편이었기 때문에 수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구명조끼만 입고 바다에 떠 있었다면 최대 6시간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마지막 생존자를 구한 시각이 오전 10시 21분이었기에 선실을 벗어나 바다 위에만 떠 있었다면 승객들 모두를 구조할 수 있었던 것. 현재 계신 자리에서 절대로 이동하지 마세요. 배가 침몰하는 8시 52분부터 9시 42분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승객들에게 안내방송한 횟수는 23회. 안내방송하는 동안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에게 사고 소식을 들은 해운사는 승객 대피와 탈출을 지시하지 않고 회사가 부정하게 과적한 화물 서류를 조작하기 바빴습니다. 무엇보다 배가 침몰하는 10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세월호 주변에 있던 해경, 항공구조사, 그 누구도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10년이 넘었지만 유가족들이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에 대해 힘쓰는 이유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멜로 드라마를 한 편 꼽으라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떠오르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 모두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다 목숨을 잃었기에 일편단심,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로미오는 줄리엣을 만나기 직전까지 캐플릭 가문의 로잘린이란 여성을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 심지어 로미오는 로잘린을 너무 사랑해 상사병에 걸렸는데요. 우울한 표정으로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로미오를 벤볼리오가 찾아와 설득합니다. 로잘린은 그냥 잊어버려. 그러자면 생각하는 법부터 잊어야 할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눈을 해방시켜. 세상에 아름다운 여잔 많아. 그럴수록 로잘린의 미모가 더 생각날 거야. 자넨 내게 로잘린을 잊는 법을 결코 가르쳐줄 수 없어. 긴급 속보, 긴급 속보. 캐플릭 가문의 무도회에 로잘린이 참석한다는 소식. 로미오 일행은 가면을 쓰고 무도회에 참석하는데요. 로미오는 줄리엣을 보자마자 로잘린이 누구였던가 새로운 사랑에 빠집니다. 로미오의 짝사랑 로잘린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찌푸러뜨린 마성의 그녀 줄리엣. 오늘은 영원한 줄리엣 올리비아 하스의 생일인데요. 재밌는 건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이 개봉되었을 때 전 세계 남성들이 로미오의 변심에 바로 납득되었다는 사실. 셰익스피어는 일편단심,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린 것이 아니라
사춘기 소년 소녀들의 뜨거운 사랑을 경고하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에 등장하는 로렌스 신부의 독백을 통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격렬한 쾌락은 격렬한 결말을 맞이할 것. 그들이 입맞추고 승리하는 순간 불과 화약처럼 사라지고 소멸할 것이다. 가장 달콤한 꿀조차 역겹고 혼란스러워질 것이니 그러니 격렬하지 않게 적당히 사랑하라. 오랜 사랑은 언제나 그렇다. 너무 빨리 오는 사랑은 너무 늦게 오는 사랑과도 다를 바 없으니. 영화란 무엇인가? 오늘은 20세기 영화평론 분야를 독보적인 예술의 영역으로 개척한 프랑스의 영화평론가 앙드레 바쟁의 생일인데요. 영화란 무엇인가는 앙드레 바쟁이 평생 고민한 질문이자 직접 쓴 영화평론집의 제목입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수많은 영화평론들은 앙드레 바쟁의 영화 미학과 관점을 계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영화평론 잡지 까이에 디 시네마를 창간한 사람도 앙드레 바쟁입니다. 1918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바쟁은 교사가 되기 위해 파리 고등사범대학교를 다녔지만 교직 임용 시험에서 떨어지는데요. 시험에 탈락한 그는 교직을 포기하고 문화비평 원고를 쓰기 시작하며 평론가의 길을 걷습니다. 1943년부터 꾸준히 영화평론을 쓰기 시작한 바쟁은 영화평론의 가치를 증명하며 1951년에 영화평론 잡지 까이에 디 시네마를 창간하는데요. 영화 잡지는 대성공을 거두지만 안타깝게도 7년 후 40세 이른 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바쟁은 무려 2616편이나 되는 영화에 관한 글을 남기며 오늘날까지도 영화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영화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무엇보다 까이에 드 시네마에서 영화를 탐구했던 동료들은 훗날 프랑스 누벨바그 영화운동으로 세계 영화사의 혁신을 일으킵니다. 까이에 드 시네마의 평론가로 활동했던 영화감독 프랑스와 트리포는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영화를 좋아하는 방법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이미 본 영화를 다시 보는 것. 2단계는 보았던 영화에 대해 글을 쓰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직접 영화를 만드는 것. 까이에 드 시네마와 함께했던 이들은 영화를 좋아하는 3단계를 결국 실천하고 마는데요. 프랑스 영화의 전설적인 감독 에릭 로메르, 클로드 샤브롤, 장릭 고다르, 프랑스와 트리포, 그리고 레오 까락스까지 모두 까이에 드 시네마의 영화평론을 기고했던 감독들입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 마지막 단계인 영화를 만드는 일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영화평론가와 영화감독을 이끌어준 앙드레 바쟁. 그가 남긴 까이에 드 시네마의 열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 오늘은 4.19 혁명 기념일인데요. 4.19 혁명이란 1960년 4월 이승만의 독재에 저항해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혁명일입니다. 그렇다면 1960년 4월 19일 시민들이 항거한 불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며 위기를 느낍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고 무소속 의원들이 60% 이상 당선되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국회 간선제. 이대로 선거를 했다가는 대통령 연임에 실패할 것이 뻔한 노릇. 1952년 1월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 헌법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요. 국회는 개헌을 기각시킵니다. 이에 분노한 이승만은 군대를 동원해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 50명을 강제 연행하는데요. 군대와 경찰로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다음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개헌 투표를 강행합니다. 그 결과 이승만은 1952년 5월 제2대 대통령 연임에 성공합니다. 2년 후 1954년 이승만은 또 한 번 개헌을 추진하는데요. 그 목적은 한 번 더 대통령을 하기 위한 것. 당시 헌법 제55조 1항에는 대통령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한 이승만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개헌을 통해 자신만 대통령 연임 횟수를 제한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끼워 넣는데요. 4.4.5입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투표 정족수를 조작한 끝에 제3대 대통령 연임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시 4년 후 1960년 이미 12년이나 대통령직을 수행했지만 이승만은 또다시 대통령을 하기 위해 이번에는 선거를 조작해버리는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득표율 100%로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독재국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득표율 100%. 시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와 강력히 항의합니다. 4.19 혁명은 그렇게 일어났던 것. (1889년 4월 20일)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요. 세무서장인 아버지는 어린아들에게 공무원이 되길 강요하며 폭력을 자주 행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친의 재산 덕분에 어릴 때부터 귀족만 다니는 명문학교를 다녔는데요. 공부엔 흥미가 없어 성적은 항상 꼴찌에 가까운 하위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화가가 되기 위해 오스트리아 국립미술학교에 지원하지만 그조차 낙방하고 맙니다. 재수를 해서 다시 시험 치지만 또다시 낙방하는데요. 결국 그는 진학을 포기하고 그림 엽서를 그려 팔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린 그림 엽서는 인기를 얻으며 제법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마자 그는 군대에 자진 입대 신청합니다. 입대 이유는 지루한 일상을 탈출하고 싶어서. 그는 독일군 연락병으로 활동하는데요. 전쟁이 시작되자 2달도 못 되어 그가 속한 부대는 군인 3천여 명이 전사하고 그 역시 몇 년 뒤 부상을 당해 후방으로 이송되는데요. 그가 병원에 있는 동안 독일군의 패전으로 전쟁은 끝나고 맙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다시 그림 그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싫었던 그는 군대에 계속 남길 원하는데요. 독일군은 해체되었기에 결국 볼세비즘 공산당 부대로 찾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 내 소수정당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고 어떤 정당을 찾아가는데 당원이 50명도 안 되는 독일 노동자당. 초빙받은 교수가 지루한 연설을 늘어놓자 화가 난 그는 교수에게 거칠게 욕을 퍼붓는데요. 노동자당 의장은 처음 보는 청년을 눈여겨봅니다. 자네, 정치운동에 참여할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날 찾아오게. 웃기고 있네. 코웃음을 쳤지만 새로운 생활을 원했던 그는 다시 당을 찾아가 55번째 당원이 되는데요. 그가 들어간 당은 몇 년 후 이름을 바꿉니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줄여서 나치.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 Wenn ja, dann tritt für mich ein, so wie ich für dich eingetreten bin.
어제는 20세기 최악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를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에 나오는 찰리 채플린의 연설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만 전 황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지배하거나 정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두를 돕고 싶습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경멸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 서로를 돕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란 그런 겁니다. 누군가의 불행이 아니라 서로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풍요로운 대지는 모두를 위해 양식을 내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두를 위한 자리가 있기에 인생은 자유롭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우린 그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이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 모두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린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버렸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 기계는 우릴 탐욕스럽게 망쳐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릴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똑똑함은 우릴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만 느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군인들이여, 그대들을 경멸하고 노예처럼 다루는, 그대들의 인생을 통제하는, 그대들을 짐승처럼 사육해 총알바지로 만드는 극악무도한 놈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대들은 인간입니다. 그대들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증오와 혐오를 멈추세요. 사랑받지 못한 자들, 비인간적인 자들만 그럴 뿐입니다. 모두에게 일할 기회를 줍시다. 젊은이에게 미래를, 노인들에게 안정을 제공할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싸웁시다. 극악무도한 자들 또한 약속을 남발하며 권력을 차지했지만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싸웁시다. 탐욕과 증오와 혐오를 없애고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합시다. 19세기 초 조선시대 후기,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김병현은 6살 때 아버지를 잃습니다. 아버지의 사인은 양반 집안이 몰락한 것에 수치심 때문에 생긴 화병. 병현은 어렸을 때부터 몰락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결심을 하고 학문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16이 되던 해 과거 시험을 치릅니다. 출제된 문제는 홍경래의 난때 변절한 역적 김익순의 죄를 한탄하라는 것. 어릴 때부터 글 잘 쓰기로 유명했던 병현은 망설임 없이 글솜씨를 뽐냅니다. 역적 김익순, 선대왕이 보고 계시니 너는 구천에도 못 가며 한 번 죽음은 가볍고 10,000번 죽어 마땅하리라. 너의 치욕은 우리 동국 역사에 오래도록 웃음거리로 남으리라. 병현은 과거에 급제하여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집으로 달려오는데요. 하지만 곧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맙니다. 아무리 역적죄라지만 어찌 네 할아버지를 욕보이는 글을 쓸 수 있단 말이냐. 뭐라고요? 역적 김익순이 저의 조부라고요? 그럼 집안이 몰락한 것도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모두 할아버지 때문인가요? 역적 반란군 무리들이 들이닥쳤을 때 반란군에게 저항한 이들과 그 가족들 모두 칼에 맞아 죽었다. 네 할아버지는 반란군에게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여 역적 죄인이 되었지만 모두 가족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였어. 충격받은 병현은 4년간 집밖 출입을 하지 않고 폐인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삿갓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세상을 유랑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김삿갓. 조선 후기의 가장 유명한 제야의 시인입니다. 가벼운 내 삿갓 빈배와 같아서 한 번 썼다가 40평생 쓰게 되었네. 목동은 삿갓 차림으로 소먹이러 나가고 어부는 삿갓을 쓰고 갈매기 따라 취하면 삿갓 벗어 구경하던 꽃나무에 걸고 흥겨우면 다락에 올라 달 구경하네. 속인들의 의관은 모두 거치장이지만 하늘 가득 비바람 몰아쳐도 나만은 걱정이 없네. 그 자식은 라틴어도 별로고 그리스어는 말할 것도 없이 엉터리야. 대학도 못 나온 시골 촌뜨기 녀석이 품격 떨어지는 연극을 마구 찍어내고 있어. 저런 놈이 극작가라니. 벼락출세한 까마귀 녀석. 누구에게 쏟아진 비난일까요? 영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이자 세계 최고 극작가로 평가받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20대 때 영국 런던에서 극작가로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들었던 비난인데요. 그를 비난한 이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의 기성 극작가들. 셰익스피어를 비난한 작가와 작품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대학도 못 나온 시골 촌뜨기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은 46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고 있다는 사실. 4월 23일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생일이자 기일인데요. 1564년 잉글랜드 중부 지역인 스트랫퍼드에서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아버지는 가죽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상인이었는데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공회가 국교였던 영국은 카톨릭 국가였던 스페인과 갈등이 많아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영국 내 카톨릭 교도들은 국가 반역자로 찍혀 배척당하거나 몰락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셰익스피어의 집안도 몰락하는데요. 13살 때 학교를 자퇴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독학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성경과 고전을 꾸준히 읽으며 글쓰기를 독학하고 라틴어 격언들을 즐겨 암송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를 가장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변신 이야기는 250가지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소개된 서사시인데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신과 요정, 마녀와 같은 환상적인 요소들은 변신 이야기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셰익스피어가 극작가가 된 계기도 매우 극적인데요. 셰익스피어는 18살에 8살 연상인 아내와 결혼했는데요. 세 자녀를 두고 순탄하게 지냈지만 지역 영주를 조롱하는 대자보를 썼다 발각되어 런던으로 홀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극단에 들어가 연기를 비롯한 극장일을 배우며 극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 한 시대를 뒤흔든 팝스타는 많지만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 무려 50년의 세월 동안 앨범을 낼 때마다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한 유일한 팝스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오늘은 디바들의 어머니로 불리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생일인데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뮤지션이자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팝 음악뿐 아니라 영화에서도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는데요. 배우로 시작해 영화 감독과 영화 음악 작곡, 영화 제작까지 모두 섭렵한 시대를 앞서간 현실판 원더우먼이라 볼 수 있습니다. 1962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가수로
음악 활동을 시작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려 60장이 넘는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47장의 골드 레코드와 28장의 플래티넘 앨범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평생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과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각각 2번씩 수상했는데요. 무엇보다 대단한 건 79세가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앨범을 내고 지금도 여전히 창작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는 사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발성과 노래 창법은 독보적으로 뛰어나 노래를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롤모델로 여겨지는데요. 건강하게 오래도록 열창하는 모습을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영화 주제가 The Way We Were 들으며 마칠게요. 생일 축하해요, 바브라. Like the corners of my mind, misty watercolor memories of the way we were, scattered pictures of the smiles we left behind, smiles we gave to one another for the way we were. 1940년 뉴욕 이탈리아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2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뉴욕 빈민가에서 자란 그는 9살 때부터 술과 담배를 접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학교 문제아로 찍혀 전학을 자주 다녀야만 했습니다. 어렸을 때 유일한 즐거움은 퇴근한 어머니를 따라 밤늦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던 기억인데요. 영화를 보고 온 날이면 영화 속 배우들 연기를 흉내내며 놀았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학교 옥상 지붕을 뛰어다니거나 하루 종일 옥상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지냈는데요. 학교 공부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학생 때는 영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과목에서 낙제했는데요. 다행히 연극과 뮤지컬에 흥미를 느껴 학교 연극반 활동에 집중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유일한 관심사였던 배우의 꿈을 안고 영화 페임으로 유명한 뉴욕 예술 아카데미에 입학하는데요. 하지만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자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맙니다. 그는 16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루 11시간 넘도록 뉴욕 맨하탄 거리를 자전거로 돌아다니며 배달 일을 하기도 하고 버스보이, 아파트 경비원, 우편물 택배 분배 등 온갖 일을 다하며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데요. 하지만 결국 22살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의 유일한 꿈이었던 배우에 대한 열망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고 당시 뉴욕 최고의 연기학교였던 리스트라버그의 액터스 스튜디오에 입학해 진지하게 연기 공부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연기 공부를 하고 밤에는 스탠드업 코미디 쇼에 나가며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연기에만 몰두하는 생활을 하는데요.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브로드웨이 연극 무대에서 커리어를 쌓으면서 실력을 키워갑니다. 그는 전업배우로 활동한 지 4년 만에 토니상 연극 부분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는데요. 그리고 3년 후 그의 나이 32살. 운명의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됩니다. 갓파더. 영화 대부. 수많은 오디션을 뚫고 운명적으로 주연으로 캐스팅된 배우. 오늘날 세계 최고의 배우로 손꼽히는 알파치노. 오늘은 알파치노의 생일입니다.
철인 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강철처럼 강력한 왕. 네, 그 강철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철학하는 왕, 필로소퍼 킹. 철인 왕은 국가론을 쓴 철학자 플라톤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왕인데요. 국가를 통치하는 왕은 세속적인 욕구와 이기적인 탐욕에 빠지지 않는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은 국가의 통치자가 철학자가 아닐 경우 국가는 지배계급의 타락으로 심각한 재난을 겪게 될 거라 경고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역사 속에서 철인왕으로 평가받은 왕이 있을까요? 로마 제국의 황제 철인왕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오늘은 아우렐리우스의 생일인데요. 황제였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최전선에 나가 장병들을 지휘했던 황제로 유명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장에서 매일 생각을 기록하며 마음을 다스렸는데요. 그가 기록한 글을 모은 것이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당시 로마 제국은 파르티아 전쟁과 전염병, 가뭄과 홍수 등 끝없는 재난으로 국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였는데요. 그는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황국 내 값비싼 식기들과 예술품을 모두 다 팔아 국고를 채웁니다. 그리고 어떤 황제도 하지 않았던 노예 해방을 지시해서 노예들을 로마군으로 충원했는데요. 전장에서 공을 세우면 출신을 막론하고 포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국가 축제 기간에 7살 어린아들이 갑자기 급사했는데요. 의원들이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상중의 축제를 주관하시면 저희들이 황제께 불경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부디 축제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로마 제국의 모든 이들이 기다린 축제를 내게 발생한 개인적인 일로 중단시킬 수 없다. 아들 장례는 축제가 끝나고 치르겠다. 아울렐리우스는 최후의 순간도 철인왕다운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진통제 없이는 고통을 참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는데도 최후의 순간까지 전쟁을 지휘하다 장병들 사이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끝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지 마라. 죽음이 너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선한 자가 되어라. 남성들은 여성의 열등함을 지나치게 키운 나머지 이제 여성은 이성적인 존재라 말하기 힘들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여성의 정신이 얼마나 열등한지 따져보기 전에 여성에게 먼저 능력을 개발하고 미덕을 쌓을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1792년 영국의 여성 작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가 출판한 여성의 권리 옹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녀는 무려 100년이나 앞서 여성의 정치 참정권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오늘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생일인데요. 38세에 이른 나이에 요절했지만 그녀가 남긴 깨어있는 생각들은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즘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재밌는 건 여성의 권리 옹호는 당대 가장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가 쓴 계몽서적 에밀을 읽고서 크게 분노해 쓴 책인데요. 그렇다면 루소가 쓴 계몽서적 에밀에서 당대 여성들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었을까요? 여성은 단 한 번도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라 느껴서는 안 되며 남자가 쉬고 싶을 땐 언제든지 더 배옥적인 욕망의 대상, 달콤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애교덩어리 노예로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에게 복종이라는 큰 가르침을 철저히 주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교육도 어느 정도 제한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한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의 권리 옹호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루소 같은 남성 저술가들이야말로 여성을 모욕에 가까운 연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여성의 타락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성에게 순결과 남성에 대한 교태, 예의를 요구하지만 여성은 그런 걸 배우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 지성을 개발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정치철학자 윌리엄 고드윈은 깨어있는 생각을 가진 신여성 울스턴크래프트의 당당함에 반해 사랑에 빠지는데요. 아파트 두 채를 임대해 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함께하는 혁신적인 동거를 합니다. 두 사람은 편지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세계 최초의 SF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작가 메리 셀리라는 사실. 오늘은 실존했던 인물 중에서 영웅이란 칭호를 넘어 성웅이란 칭호를 유일하게 붙이는 인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일인데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활약은 많이 알려져 있기에 오늘은 중국 역사학자 장외일인 교수의 관점에서 본 이순신 장군을 소개해 드릴게요. 1997년 10월 나는 북경대에 초빙받아 대학생들과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청나라의 멸망에 관해서였습니다. 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웅 중 단 한 명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면 당시 청나라를 전쟁에서 구할 수 있는 루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항우 장군입니다. 제갈공명요. 관우 장군? 나도 그들을 좋아하지만 그들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청나라는 전쟁에서 질 것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어떤 위인이 나타나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400년 전 조선을 구한 이순신 장군이 중국에서 태어난다면 청나라는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순신은 해군 아닙니까? 맞아요. 그가 해군이기 때문에 청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청나라가 망한 건 아편 탓도 있고 황제 탓도 있고 정치적 혼란 탓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청나라에는 유능한 해군 장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영웅들은 모두 육지에서 뛰어난 장수들이었습니다. 조선 해군 장수 이순신은 5,000명도 안 되는 군사와 50척도 안 되는 함대를 이끌고 40만의 왜군과 1,300대의 일본 함대와 싸워서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모든 해전에서 승리를 이끌어 조선을 구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스페인을 보세요. 그들은 국가 영토는 작지만 바다를 제패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국가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청나라는 거대한 대륙 국가였지만 바다를 전혀 몰랐기에 무너졌던 겁니다. 여기 거북선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이걸 누가 400년 전에 만들었다고 믿겠습니까? 만약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일본 장수였다면 당시 명나라는 물론이고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남자 배우 중 역사상 유일하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3관왕을 수상한 배우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생일인데요. 로렌스 올리비에, 말론 브란도,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 등 최고의 연기파 배우들도 아카데미 3관왕은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최초로 아카데미 3관왕을 수상하자 그가 과연 역사상 최고의 남자 배우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다니엘은 이렇게 답합니다. 세계 최고의 배우 같은 걸 왜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고 말 텐데요.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1957년 영국 런던에서 시인인 아버지와 배우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다니엘은 부모님의 이사로 영국 남부 지역에서 거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동네 아이들과 몰려다니며 도둑질까지 하는 소문난 문제아였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은 다니엘이 문제아로 자꾸 삐뚤어지는 것 같아 멀리 다른 지역의 기숙학교에 입학시키는데요. 이때 영국 국립극장의 청소년 연극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됩니다. 항상 어른들에게 문제아로 비난만 받던 다니엘은 청소년 연극 프로그램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자 연기에 관심이 생겨 배우로 진로를 결정하는데요. 브리스톨 올드빅 영화학교로 진학해 3년간 연기 공부를 한 다음 연극 무대에 도전합니다. 연기학교를 졸업한 다니엘은 영국 최고의 극단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에 들어가는데요. 에드워드 2세, 한여름밤의 꿈, 로미오와 줄리엣, 드라큘라 등 3년간 무려 10편의 연극 무대에 열연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8살. 영화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에서 게이 청년을 연기하며 연기 잘하는 배우로 얼굴을 알리는데요. 4년 후 영화 나의 왼발로 첫 번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영화 There Will Be Blood, 영화 링컨으로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3관왕의 영광을 누립니다. 놀라운 건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영화 다작 출연을 하지 않고 영화 한 편 찍을 때마다 최소 2, 3년 오직 자신이 출연한 영화만 전념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영화 링컨을 찍을 때는 링컨 관련 책만 100권 이상 읽고 쉬는 날에도 의상 디자이너와 캐릭터 디자인을 연구했다고 하니 그가 전설을 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세계대전 이후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 생의 한가운데를 쓴 작가 루이제 린저의 생일인데요. 1950년에 발표한 소설 생의 한가운데는 한국인 여성 중 최초로 독일 유학을 갔던 전혜린에 의해 1961년에 번역되어 국내에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당시에는 루이제 린저, 전혜린, 그리고 소설의 주인공 리나까지 마치 세 사람을 신여성을 대변하는 하나의 인물처럼 여기면서 한국 여성이라면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필독서처럼 권해졌는데요. 사회의 관습에 저항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투쟁하는 여성의 모습이 많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설이 처음 번역된 1960년대만 하더라도 사회가 권장하는 여성상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육아에만 전념하는 현모양처였는데요. 소설 생의 한가운데에 나오는 니나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성공한 여성 작가로 당당하게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소설 생의 한가운데 나오는 문장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관해서 얘기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털어버리고 나면 우린 더 가난하고 고독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속을 털면 털수록 그 사람과 가까워질 거라 믿는 건 환상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침묵 속의 공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모험을 하는 여자는 누구나 손해보는 법이야. 나보고 사는 걸 그만두란 말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았던가요? 난 살고 싶어요. 생의 전부를 사랑해요. 그렇지만 이런 내 마음을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당신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당신은 인생을 피해 다녔어요. 당신은 한 번도 위험을 무릅쓴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잃기만 했어요.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 무언지도 모르세요. 그러나 난 알아요. 난 당신이 내 인생을 당신 인생처럼 일요일을 망쳐버리는 딱딱하고 힘든 숙제 같은 걸로 만드는 걸 용서하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날 경박하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에 대한 당신의 공포가 어쩌면 인생을 사랑하는 나의 태도보다 더 경박할지 몰라요. 왜 당신은 할 수 있다, 원한다 대신에 할 수 있었다, 원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